의료법 불법입니다. 신고를 하면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경우는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호텔이나 교통이나 이런 편의시설들을 제공하는 병원들이 되게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름난 좋은 병원들이 그런 거 제공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 한 번 하는 백내장 수술을 최선의 수술을 받지 못하고 박리담회 하듯이 적당히 껴 맞춰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다 조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인공수정체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백내장 수술은 여러 가지로 발전이 되어 왔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수정체를 교체할 것이냐 하는 어떤 기술적인 발전도 굉장히 컸고요. 또 다른 한 축은 인공수정체 발전입니다. 똑같이 인공수정체를 교체했는데 어떤 렌즈가 눈 안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환자분들은 쓰게 됩니다. 이 수정체는 실제로 이 모형이라서 굉장히 크지만 실제 인공수정체 크기가 이렇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 손과 손톱과 비교해도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인공수정체는 실제로 매우 작게 되고 좀 크게 확대한 모형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체가 뭐 회사마다 이제 구조나 디자인들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 크게는 이제 원래 수정체의 역할을 하는 광학 부부, 렌즈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가운데 동그랗게 있고 눈 안에서 주변에 수정체낭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가운데 위치할 수 있게끔 지지해주는 다리 부분이 이렇게 2개, 3개, 4개 정도 렌즈마다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렌즈마다 이 광학 부분의 어떤 디자인의 원리에 따라서 보통 기본적으로 멀리만 보는 렌즈를 단초점 렌즈라고 해서 멀리만 보고 가까이는 이제 안 보이게 되고요. 만약 단초점 렌즈를 뭐 책 보는 거리로 맞췄다. 그러면 그 지점만 잘 보이고 또 앞뒤로는 잘 안 보이게 되는 것이 단초점 렌즈의 특성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렌즈의 광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멀리뿐만 아니라 가까이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초점을 2개, 3개 이렇게 갖도록 만든 렌즈들이 다초점 렌즈라고 보시면 되고 제 그림에서 보여드린 거에서 두 번째 거가 이제 이중 초점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중 초점 렌즈들은 초점이 하나가 작동하는 동안 다른 하나의 초점은 빛번짐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빛번짐을 줄이고 좀 자연스러운 시력에 가까운 시력을 만들기 위해서 연속 초점 내지는 프리미엄 단초점이라고 얘기하는 조금 다양한 렌즈들이 굉장히 인기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렌즈들의 원리는 그림에서 아래쪽 보시는 것처럼 초점이 한 지점에 맺는 것 같지만 이게 샤프한 한 지점이 아니라 조금 앞뒤로 폭 넓게, 우리가 아까도 뭐 초점 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초점 심도를 좀 늘려줌으로 인해서 내가 딱 원하는 거리뿐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폭넓게 쓸 수 있는 렌즈들이 요새 굉장히 인기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의 종류가 실제로 되게 많아서 수술할 때 선택할 때 환자분들은 전문가가 아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하고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렌즈를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맨 왼쪽이 단초점 렌즈입니다.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사용되어 온 그냥 가장 기본적인 단초점 렌즈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옆에 이제 프리미엄 단초점이라고 해서 단초점보다 초점 심도가 조금 더 깊은 렌즈, 좀 폭넓게 쓰는 거,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폭넓게 써서 멀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컴퓨터 운전한다고 하면 내비게이션 정도까지 편안하게 볼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연속 초점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초점이 먼 거리와 근거리 이런 식으로 아예 분리된 초점이 여러 개 있는 것들이 다초점 렌즈고, 초점을 나누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뭐 회절 원리, 굴절 원리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렌즈의 종류들은 또 나뉘게 됩니다. 회절형으로 만든 렌즈들이 원하는 지점에 좀 더 샤프한 초점을 만들기는 좋아서 제일 근거리, 책이나 이런 작은 글씨가 제일 잘 보이는 렌즈들은 회절형 다초점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쪽으로 갈수록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갈수록 구조는 단순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구조는 복잡해지게 되고요. 야간의 빛번짐 정도도 왼쪽으로 갈수록 없어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관용성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약간의 오차가 생겼을 때 시력이 얼만큼 영향을 받을 것인가, 난시가 좀 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가, 또 안구건조증이 심한데 시력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관용성이라고 하는데 관용적인 측면에서도 왼쪽으로 갈수록 관용성이 좀 좋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관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초점 렌즈를 사용해서 원거리부터 근거리까지 모두 다 잘 보고자 할 때는 그만큼 눈에 다른 이상은 없는지, 심지어 안구건조증의 유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꼼꼼하게 다 검사해보고
수술 시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렌즈들을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다초점의 경우는 멀리부터 가까이를 다 보고자 하는 거라 대부분 멀리를 타겟으로 수술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렌즈들, 아까 말씀드린 단초점, 프리미엄 단초점, 연속초점 이런 렌즈들은 실제로 중간거리 보게 했을 때 중간거리부터 또 가까이까지 잘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필요에 따라서 또 원래 시력에 따라서 렌즈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주로 보는 주시안과 또 덜 보는 비주시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활을 쏘거나 관역을 보거나 총구를 겨누거나 이렇게 한눈으로 봐야 될 때 주로 자신 있게 보는 쪽을 주시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연속초점이나 프리미엄 단초점 렌즈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원거리부터 근거리까지 골고루 보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주시안을 먼 거리에서 한 중간거리 정도 보이게 연속 초점을 넣고 또 비주시안을 중간거리부터 가까이까지 보이도록 이렇게 맞췄을 때 실제로 그 성능을 두 눈으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 약간씩 먼 거리 볼 때는 이쪽이 더 선명하고 가까이 볼 때는 이쪽이 더 선명하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 눈이라는 건 두 개인 이유는 두 눈의 기능들을 다 종합해서 내가 인식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경우가 오히려 다초점보다도 야간의 빛번짐도 적고 장점이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요새는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도수 조절 인공수정체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백내장 수술에서 큰 혁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모든 인공수정체 종류들이 수술할 때 사용하고 나서 도수는 그냥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적응하면서 사용하거나 불편하면 안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큰 혁신이 있었던 부분이 백내장 수술을 일단 받고 나서 빛을 쐬면 눈 안에 렌즈의 도수가 바뀌고 시력을 마음대로 변환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이트 어드저스터블 렌즈, 빛으로 조절 가능한 렌즈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름을 만든 렌즈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미 한 4, 5년 동안 굉장히 폭발적으로 사용이 늘어왔고 처음으로 이제 해외로 진출한 게 저희 대한민국이었고 저희 병원이 최근에 한 3달 전에 첫 환자를 시술을 하면서 이 렌즈를 이제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오스카상 시상식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영화 오펜하이머라고 재작년에 유명했었잖아요. 그 작품상을 받았을 때 가운데가 이제 감독님이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찰스 로벤이라고 이제 프로듀서신데 이분이 시상식에 이런 모습으로 나오셨는데 저희들은 그냥 아는 거죠. 아, 이분은 특이한 고글을 끼고 계셔가지고 저희는 바로 다 인지를 한 건데 아, 이분이 백내장 수술을 받고 이 LAL 렌즈를 쓰신 지 얼마 안 됐구나. 보통 이제 이게 수술하고 나서 빛으로 시력을 조절하기 때문에 수술 받고 나서 그 조절이 다 끝나는 마무리 시간까지 보통 한 2달 정도 보는데 그 사이에는 이제 어떤 외부의 빛이 혹시 잘못 들어가면 시력에 영향을 줄까봐 저희가 낮에는 고글 착용하고 활동을 하시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글을 한참 끼고 이제 시상식에 올라오셔가지고 저희들은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이제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수술을 받고 사용하고 지금 국내에도 이제 막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은 한 5개 병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유행하면서 널리 사용될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그때 한 2달 전에 처음으로 시술을 해서 그때 이제 기념 촬영을 했던 거고 이거는 일단 백내장 수술 자체는 기존 수술과 거의 동일하게 받고요. 그 다음에 한 3주 정도 지난 이후에 이제 근거리 시력을 더 원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빛을 쐬서 시력을 조절하게 됩니다. 각각의 눈을 조절을 하게 되고 보통 조절하는 과정은 짧게는 1번, 많게는 2-3번 정도 안에서 만족스러운 시력이 나올 때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 입장에서 보통 상담하고서 결정되는 대로 수술이 되고 그 결과는 그냥 내가 적응해야 되는 상황을 벗어나서 수술을 실제 받고 나서 생활하면서 내 필요한 시력을 만들 때까지 환자분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시고 의견을 주시면서 그걸 저희가 또 반영해 드리는 이런 독특한 수술 방법으로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병원 선택 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수술을 할 병원을 선택할 때는 저는 더 꼼꼼하게 따져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누군가가 자연스럽지 않은 과정에서 추천을 한다면 그냥 내 친구나 내 친지나 이미 수술받은 사람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병원을 추천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뭐 그냥 전화를 통해서 누가 소개를 해주거나 또 예전에 내가 보험을 가입한 어떤 분이 갑자기 병원을 꼭 이 병원을 가라고 추천해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는 어떤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뒤에서 이제 어떤 비용이 왔다 갔다 하는 되게 영리적 목적의 활동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 실손보험사들도 지급을 안 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던 주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병원을 특정해서 이제 꼭 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조심해라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 호텔이나 교통이나 이런 편의시설들을 제공하는 병원들이 되게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좋은 병원, 실력 있고 좀 이름난 좋은 병원들이 그런 거 제공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개는 되게 영리적 목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병원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나라 의료법은 굉장히 타이트해서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다 의료법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에 이제 신고를 하면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어떤 교회라든지 뭐 성당이라든지 이런 단체로 수술들을 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버스를 타고 같이 이동한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다 이제 좋은 목적으로 병원과 교회가 이제 연계돼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어 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유혹이나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도 좀 철저히 왜냐면 수술이라는 게 철저히 꼼꼼하게 내 눈의 상황과 그런 것들을 검사를 받고 내 눈에 가장 정확하게 알맞는 방식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되게 이제 교회나 이렇게 해서 단체로 가게 되는 경우는 그냥 미리 며칠 전부터 넣어야 되는 안약도 당연히 안 넣고요. 검사도 되게 최소한으로 간단하게 검사를 하고, 수술도 그냥 기존에 갖고 있는 렌즈들 중에 적당히 껴 맞춰서 수술을 하고, 그 뒤에 결과도 대충 봅니다. 그렇잖아요. 단체로 와서 뭐 지방에서 서울로 와서 수술하고 다시 지방을 간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내가 내 눈 평생 한 번 하는 백내장 수술을 최선의 수술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단체로 우리 뭐 박리담회 하듯이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 번씩 병원을 좀 가보시고 이 병원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나 철학, 그 다음에 특히 나를 치료하는 의사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분위기, 또 설명도 드려서 얼마나 신뢰가 가는지, 수술을 뭐 빨리 하라 급하게 하라 이런 경우는 다 조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의사의 경력이나 그런 역사까지도 저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병원도 채널이 있지만 유튜브에 안과 의사들도 영상들을 많이 올립니다. 홍보 목적 영상들을 많이 올리는데, 그것 보고 무조건 신뢰하고 가시는 것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보면 실제로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정말 사짜나는 그런 컨텐츠들의 영상들도 너무 많고, 실제로 의료사고도 많고 평판이 안 좋은 의사들이나 병원에서 올리는 광고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알지만 일반 고객분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디 물어보기도 참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도 내용에 대해서 참고만 하고 병원을 선택하고 참고할 때는 그 병원의 신뢰도를 가장 높게 보셔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안구 건조증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건조한 환경인데요. 우리나라 날씨, 사계절의 날씨만 봐도 여름엔 좀 습한 편이고 겨울에서 봄이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겨울하고 봄 사이에 건조증들이 심해지고 실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많아지는 걸 저희는 경험을 합니다. 물론 여름에도 에어컨 선풍기를 요새는 많이 쓰기 때문에 습도가 낮아지고 또 바람에 의해서 건조증이 유발돼서 여름에도 건조증이 만만치 않기는 한데, 겨울에 더 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한테 아주 중요한 눈의 과도한 사용이 안구 건조증의 또 주요 원인입니다. 요새는 대부분의 업무와 뭐 공부를 다 컴퓨터와 이렇게 디지털로 하고, 그러면서 눈을 집중해서 보는 시간이 너무나 과도하기 때문에 또 쉴 때는 뭐 하나요? 핸드폰을 보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 사람들은 하루 종일 눈에 뭔가를 보고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 눈의 과도한 사용이 건조증의 주요 원인이라, 옛날에는 건조증이 주로 고령층들, 눈물 분비가 줄어드는 고령층들의 원인이었다면,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 주변에 뭐 쌍꺼풀 수술, 뭐 하안검, 지방이식, 어떤 뭐 교정을 한다든가 또 뭐 문신을 하고 속눈썹을 파마를 하고 여러 가지 미용 시술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눈물에 영향을 직접 주기 때문에 건조증이 또 유발되는 주요 원인인 것을 저희는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증이 되게 심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이 잠을 푹 주무십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럼 하나같이 18분 이상은 어떻게 하셨어요? 잠을 푹 못 잡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 수면 장애 등이 안구 건조증의 주요 원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력을 이제 교정하는 목적으로 안경 대신 컨택트 렌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렌즈도 필요할 때 몇 시간씩 사용하면 괜찮지만 아침 일찍 착용하고 밤늦게 자기 전에 빼고, 또 그런 활동들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거든요. 이런 어떤 사실상 렌즈를 뺀 시간보다 낀 착용한 시간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되게
되게 많고, 이것이 컨택트 렌즈는 주로 소프트 렌즈들은 수분을 빨아들이고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있는 눈물도 뺏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 렌즈를 오래 착용하게 되면 건조증이 많이 생기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신 질환 중에는 뭐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조증을 많이 유발하고, 또 관절염이 같이 동반된 분들은 저희가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해서 눈물샘과 침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손상돼서 눈에서 눈물이 분비되지 않아서 생기는 아주 심한 건조증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내가 건조증이 너무 심한데 입도 좀 마르는 것 같고 혹시 뭐 관절도 좀 안 좋은 데 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한 눈물 부족 현상이 아니라 실제 생활 습관과 환경, 또 전신 질환 등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는 매우 복합 다변한 질환이다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뭐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눈을 깜빡깜빡 하잖아요. 깜빡깜빡 하는데 눈을 어느 순간 이렇게 부릅뜨고 10초를 참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를 실제로 세보시고 10초간 아무 불편함이 없다, 그럼 건조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불과 한 뭐 5초, 또 뭐 길어야 7초, 짧게는 2, 3초 만에 눈을 더 이상 뜨지 못하고 빨리 깜빡이게 된다, 그러면 건조증이 이미 있거나 생길 위험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눈을 오래 뜨고 있기를 힘들어 하시고, 또 우리 외부 자극, 눈을 건조하게 하는 자극이 주로 이제 외출했을 때 바람 분다든가, 특히 겨울에 찬바람 불고 막 눈물 나는 것도 다 건조증이고요. 또 우리가 뭐 옆에서 고기 굽거나 이제 요리를 하는데 연기 같은 게 이제 눈에 살짝 들어갔을 때 눈이 몹시 따갑거나 매운 경우, 이런 경우도 물론 연기가 너무 독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빈번하다 그러면 그것도 되게 건조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건조증이라고 하는 거는 하품하거나 울 때 눈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평상시에도 눈물층이 항상 있어요. 이 눈물층이 충분하느냐 부족하느냐를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건조하다는 거는 평소에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그런 자극이나 이런 불편함을 통해서 인지를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안과의사 선생님도 매일 하시는 셀프 안구 건조증 관리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건조증을 평소에 이제 현대인들이 예방하는데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로는 컨택트 렌즈의 사용을 좀 줄이자는 겁니다. 기왕이면 소프트보다는 하드 렌즈가 장기간 착용했을 때 건조증을 좀 덜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렌즈를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또 일주일에 7일 내내 이렇게 착용하는 것이 건조증을 되게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가능한 필요할 때만 렌즈를 끼고 평소에는 안경 끼는 횟수와 시간을 좀 늘려가시면 많이 건조해지는 걸 좀 줄일 수가 있고, 그것이 결국 소프트 렌즈를 오래 끼고 싶어도 눈이 많이 건조해지면 빨리 못 끼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눈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인들 중에 건조증이 또 많으시거든요. 그 이유가 강한 조명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서 그렇습니다. 방송인 중에도 보시면 선글라스 끼고 방송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건조증이 심한 분들인데, 강한 조명 같은 것도 좀 지속적인 노출을 좀 피하는 것이 좋고, 또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거, 우리가 뭐 자전거를 타는데 안경 안 쓰고 쓰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선풍기, 에어컨, 히터 이런 난방용품들이 계속 천장에서 나오거나 하는 것들이 내 얼굴을 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건조증의 굉장히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건조하신 분들은 반드시 뭐 근무 환경이나 가정 내에서 그런 바람이 나한테 향하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그런 것들을 좀 막아준다든가 줄여준다든가 돌려준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건조증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건조증에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는데, 잠이 보약이란 말이 안구 건조증에서 굉장히 진실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잠을 편하게 푹 주무시고 하루에 수면 시간도 뭐 7시간, 6시간 이렇게 충분히 주무시는 분들은 건조증이 잘 안 생기고, 생기더라도 빨리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꼭 불면증이 심하고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 같은 거에 많이 의지를 한다든가, 또 알코올 의존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건조증이 실제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대인들이 디지털 중독 상태로 다들 살기 때문에 침대 머리맡에 핸드폰이 있죠. 옆에 있거나. 그래서 이렇게 자기 전에도 끝까지 보다가 자고, 중간에 깨도 다시 보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분들이 많죠. 요새는 또 투자한다고 미장 이런 거 보느라 또 그런 분들도 많을 텐데, 코인도 그렇고, 그런 어떤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많이 보는 것들이 건조증의 되게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랑 핸드폰을 볼 때 왜 건조증이 유발되느냐, 사람들은 그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건조증은 그건 아닙니다. 건조증의 주요 원인은 빛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동안, 글을 읽는 동안 눈의 깜빡임을 줄이게 됩니다.
무의식중으로.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몰래카메라 같은 거를 보면 보통 이렇게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10초에 한 번씩 눈 깜빡임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컴퓨터나 어떤 컨텐츠에 몰입해서 있는 사람들을 몰래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 거의 3, 40초가 지나도 눈을 안 깜빡이고 눈을 한 번 깜빡일 때 완전히 닫았다 떠줘야 되는데 대충 내려오다 말고 올라가는 식으로 눈 깜빡임이 되게 불완전하게 닫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몇 시간 며칠이 노출이 되면 안구건조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인공 눈물도 적절히 예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또 컴퓨터를 볼 때 제가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컴퓨터를 이렇게 보면 눈을 좀 작게 뜨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치켜 뜨듯이 보면 눈이 확 넓어지기 때문에 똑같이 10초를 봐도 눈이 훨씬 좀 부담스럽고 건조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너무 크게 부릅뜨는 것보단 작게 뜨는 게 훨씬 안구건조증에는 유리하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꺼풀을 집에서 닦는 방법도 있을까요? 보통 가장 기본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세수할 때 눈 가장자리를 한번 문질러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눈꺼풀에 염증이 있으시거나 또 안구건조증이 좀 심한 분들, 특히 저희가 마이봄샘 염증이라고 해서 눈의 이제 구조를 보면 눈꺼풀 안에는 기름샘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분비를 하면서 눈물의 주요 성분이 기름층을 만들어내는데 아래쪽 그림에 보시면 이제 노랗게 보이는 층이 이제 기름층입니다. 이 기름층은 안에 있는 물층과 점액층을 보호하면서 쉽게 이 눈물의 주요 성분들이 증발하지 않고 눈을 코팅을 지속해주게끔 유지하는 역할을 이 지방층이 합니다. 이 지방을 분비하는 것들이 눈꺼풀의 마이봄샘이기 때문에 마이봄샘, 눈꺼풀샘이 건조증 예방에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마이봄샘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이 기름샘이 이제 염증 때문에 막혀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맑은 기름들이 잘 분비가 안 되겠죠.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눈꺼풀 염증, 마이봄샘염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눈을 잘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눈 전용 세정제가 따로 있어서 눈에 저런 나쁜 노폐물들이나 지방층을 잘 닦아주도록 만들어진 성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눈에 들어가도 뭐 비누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덜 자극적이기 때문에 눈 전용 세정제를 이제 구입하셔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온찜질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고 나서 눈을 닦아주게 되면 더욱더 그런 노폐물과 기름때들이 잘 닦이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온찜질을 하고 나서 닦으시면 더 좋고 바쁘거나 급하면 그냥 청소만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이봄샘을 기본적으로 관리해서 눈의 피로나 건조증을 이제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되게 중요한 방법들인데 병원에 오시게 되면 병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치료하는 방법과 기술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이봄샘 염증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과 의사가 알려주는 인공 눈물 가장 올바르게 넣는 법은 무엇일까요? 인공 눈물을 넣는 방법은 우리가 일회용이 있고 병이 있는데 차이는 이제 병에는 이제 오염되지 않도록 만든 보존제가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방부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면 눈 건강에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일회용을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들 많이 추천을 합니다. 요새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어서 보통은 따고 나면 한 6, 7방울 정도 나오게 돼 있거든요. 첫 한 방울 정도는 떨어뜨리고 두 번째 방울을 눈에 넣는 방식으로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고개를 최대한 위로 들어 올린 다음에 깨끗한 손으로 아래쪽만 이렇게 내리고 눈 자체는 내가 위를 쳐다보게 되면 가장 크게 떠지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위에서 떨어뜨리면 눈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주변에 맞아서 흘러 들어가는 눈물이 있으면 충분히 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구건조증 환자분들의 경우는 건조증 치료 목적에서 눈물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더 중요해지게 되는데 보통 컴퓨터를 뭐 한 내가 6시간을 볼 거다 그러면 6시간 컴퓨터를 보고 그러고 나서 눈이 너무 뻑뻑하면 사후에 넣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예방적으로 넣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보통 인공눈물을 한번 넣으면 한두 시간 정도는 눈물층이 보완이 돼서 장시간 컴퓨터를 보고 있더라도 눈이 표면이 말라서 증발하는 현상들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눈에 건조증에 유발되는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활동을 하기 전이나 중간중간에 눈물약을 한 번씩 넣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출했을 때 뭐 바람 불고 할 때 눈물이 난다든가 불편하신 분들도 안약을 미리 넣고 외출하시면 그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눈물약을 예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단순한 인공눈물 외에도 치료 기능이 있는 기능성 눈물약이나 안구건조증 치료제, 또 병원에서 하는
제한하는 많은 시술들이나 요법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서 참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좀 더 좋은 약제와 최신 기술들을 같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이나 또 알러지철, 봄, 가을 같은 경우는 이 눈표면이나 이런 데 이제 꽃가루나 미세먼지들이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시면 눈물약을 한번 넣어서 이걸 씻어주시는 것도 좋다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먹는 것만으로 눈이 좋아질 수 있나요? 먹는 것만으로 눈의 불편함이나 질환이 바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꾸준히 좋은 걸 드시면 질환이 진행되거나 또 질환의 상당수가 노화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노안, 백내장, 안구건조증 이런 것들이 다 노화, 퇴행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좋은 음식과 이런 걸 드시면 그런 것들이 어떤 진행을 좀 막고 또 일부 개선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 영양제보다 더 좋은 자연식품은 어떤 게 있나요? 눈에 좋은 어떤 항산화 성분들을 보시면 대개는 몸에 좋은 게 결국 눈에도 좋더라고요. 녹황색 채소를 포함한 야채가 워낙 좋고 또 견과류, 또 계란의 노른자에도 많은 항산화 성분들이 지아잔틴, 루테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토마토 워낙 좋은 음식으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베리류 대부분에 있는 성분들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물도 괜찮아서 같이 드셔주시면 눈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좋은 영양소를 음식으로 섭취할 때와 영양제로 섭취할 때 차이가 있나요? 그 같은 성분이라도 연구에 따라서 보면 체내에서 그 성분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에서는 어떤 질환의 유병률의 차이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는데 그렇다고 영양소를 영양제로 만들어서 막 다량으로 섭취했을 때 그 질병이 확실하게 줄어든다라는 연구는 연구 결과에서 좀 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좋은 성분들은 음식을 통해서 항상 꾸준히 생활 속에서 섭취하는 걸 더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그것이 많이 부족할 때만 영양제의 일부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추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식단과 생활 습관화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피하거나 조심해야 하는 음식도 있나요? 몸에 안 좋은 음식이 눈에도 안 좋습니다. 아주 칼로리가 지나치게 높은 음식들, 가공식품들 당연히 안 좋고 또 첨가제가 많은 화학 성분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 눈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당분들, 최근에는 액상과당이 많이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그것이 이제 몸 안에서 염증을 유발해서 많은 노화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멀리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담배도 눈 건강에 매우 안 좋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 음주 같은 경우는 소량은 괜찮지만 지나치게 많은 음주를 지속적으로 드시는 것은 눈 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안 좋은 음식들을 저는 가능한 먹지 않고 최대한 먹더라도 소량만 먹습니다. 아예 안 먹는 게 일상생활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맛만 보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눈을 강하게 비비는, 세게 문질러서 비비는 것이 매우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눈을 강하게 비비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눈의 나쁜 환경에서부터 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눈을 의외로 다치면서 시력을 잃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행동들이 눈에 되게 치명적으로 안 좋은 활동들이 몇 가지 있어서 오늘 그것을 강조해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다치는 활동들은 이게 업무상으로 그러시는 분들 중에는 용접을 하거나 그라인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보면 불똥이 막 튀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보호 장구 없이 그걸 하게 되면 그 녹물이 눈에 들어가서 눈에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처럼 녹물이 달라붙어서 이제 눈에 염증이 생긴 사진인데 이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염증이 이어지기도 하고 저걸 제거를 하더라도 혼탁이 남아서 시력을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런 것들은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심결에 이제 망치질을 할 때 못 조각이 이렇게 부러지면서 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망치질을 하는 자리에서 얼굴까지 거리가 되게 가깝기 때문에 운이 나쁜 경우에 그게 이제 눈으로 튀게 되는 경우는 눈은 어떤 겉에 딱딱한 뼈대가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쇳조각 같은 것들이 안구를 관통하게 됩니다. 같은 활동이 어디서 많이 생기냐면 제초 작업할 때 많이 생깁니다. 가을에 수수하고 성묘하고 이럴 때 제초 활동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칼날이 막 돌아가면서 풀을 자르잖아요. 그때 이제 칼날이 실제로 어디 돌 조각 같은 거에 잘리면서 칼 조각이 튀는 경우도 많고 거기서 부딪힌 날카로운 돌 조각 같은 것들이 몸을 향해서 날아왔을 때 그것이 이제 눈을 향하게 되면 이 오른쪽 그림
고객님들 보시면 실제 쇠 조각이 눈을 관통해서 안구 안에 박혀 있는 사진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CT 같은 걸 찍어보면 위에 사진처럼 저 반짝이는 게 눈동자 안에 하나 있잖아요. 저게 이제 쇠 조각이 눈 안에 박혀 있는 거고, 눈 안을 저희가 이제 망막을 들여다봤을 때 가운데 그림처럼 쇠 조각이 박혀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미 각막을 뚫고 수정체를 뚫고 망막까지 손상을 주기 때문에 치료도 굉장히 어렵고 응급수술을 해야 되고, 이때 또 다 추석 연휴라 병원도 안 할 때라 굉장히 병원 찾는 것도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치료가 잘 돼서 안전하게 염증 없이 이런 치료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각막 수정체 망막을 다 손상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력을 잃거나 시력이 일부밖에 회복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상황들이라서 그런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하시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하는 걸 추천드리지, 그냥 처음으로 가신 분들이 뭐 내가 좀 도와줄게 하면서 손 바꿔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밤을 이렇게 딸 때 보면 밤이 이제 얼굴 떨어지면 밤이 이제 가시들이 많은데, 그 가시가 꼭 이렇게 박혔다가 떨어질 때 온전하게 떨어지질 않고 끝에 팁을 남깁니다. 그래서 눈에 박혔다가 이렇게 빠지면 그 뒤에도 눈이 되게 아프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병원 와서 보면 눈동자에 밤가시 조각들이 깊이 박혀 있어요. 여러 개가. 그런 경우는 쉽게 빼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술실 들어가서 하나하나 파내듯이 빼야 되고, 그것이 결국 염증과 또 흉터 이런 걸 유발해서 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밤 따는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절대 위를 보고 밤을 떨어뜨리지 말라. 아니면 확실한 고글이나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밤을 따라, 이렇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운동 중에도 뭐 배드민턴, 테니스처럼 서로 마주보면서 공을 때리는 운동들에서 이제 눈 부상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맞은편에서 친 공을 맞아서 셔틀콕에 맞아 다치기도 하지만, 복식 경기 같은 경우에 우리 편, 내 옆에서 같이 플레이하는 사람이 치는 거를 내가 이제 뒤돌아보는 경우에 때리자마자 거의 뭐 한 2, 3m 안에서 눈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공의 속도가 가장 빠를 때이기 때문에 배드민턴 셔틀콕처럼 가벼운 거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굉장히 큰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처럼 안구에 출혈이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운동할 때는 반드시 눈 보호를 신경 쓰시고, 동반자들이 플레이하는 거에 대해서는 눈을 쳐다보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요. 또 우리가 집에서 술을 담궈서 먹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랫동안 숙성시킨 술 같은 경우 이제 열 때 뚜껑이 폭탄처럼 날라옵니다. 빵 하는 소리와 함께 막 천장을 뚫을 정도로 날아가게 되는데, 그걸 또 하필이면 눈에 맞아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위에서 바닥에 놓고 이렇게 따기 때문에 그런 동작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안과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환자분들 보다 보면 시즌마다 사람들이 다쳐서 오는 패턴들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이것들만 조심하셔도 평생 눈 부상은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과를 꼭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스스로 관리를 어느 정도 해도 눈이 많이 불편할 때는 결국은 안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건조증의 경우에는 눈물약 외에도 치료제들,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시술들이 있습니다. 뭐 누전 폐쇄라든지 IPL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혼자 끙끙 앓고 고생하시는 것보다 더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도 좋고, 또 노안이 진행되고 결국 백내장이 오는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 어르신들은 한 번은 수술을 해야 그 시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이 너무 빨리 수술하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지만 너무 늦게까지 참아서 끝까지 버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백내장이라는 게 점점 딱딱해지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를 지나치면 백내장이 너무 딱딱해지고 수술이 어려워지고 수술 결과에서 부작용, 합병증도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도 적기가 있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시고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안과를 꼭 방문하셔서 나의 백내장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력에 대해서 다양한 노안들 불편하게 되는데, 안경도 있고 렌즈도 있고 또 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또 좀 편리함을 찾으셔도 될 것 같고, 많이들 이제 비문증 때문에 고생들을 하세요. 날파리가 떠다니고 뭐 까만 잠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말씀 많이 주시는데, 비문증도 이제 우리가 노화 현상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없애긴 어려운데 그걸 없앨 수는 있거든요. 눈에 이제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해서 눈 안에 있는 비문증을 끄집어내면 되긴 합니다. 대신에 젊은 사람들이 비문증 때문에 그 수술을 하면 백내장이 오히려 빨리 와서 더 큰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조금 불편하다고 수술하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웬만하면 처음에 비문증 생겼을 때 한 두세 달 정도 기다리면 그것이 이제 일부 흡수돼서 없어지는
없어지고 가끔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식으로 이제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 고비를 잘 넘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도 비문증이 없었던 비문증이 처음 생겼거나 하나 작은 점이 있었는데 갑자기 두세 개가 생겼거나 뭐 긴 실이나 이런 좀 안 좋은 큰 비문증 같은 게 처음 생겼을 때는 그때마다 꼭 안과 검진을 한 번씩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단순 노화로 인한 단순 비문증이 있고 망막이 찢어지거나 피가 나거나 실제로 어떤 질병이나 가만 냅두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비문증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는 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문증이 변화했을 때는 한 번씩 안과를 방문하셔서 망막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녹내장이 요새 굉장히 많은 질환이 됐습니다. 실제 뭐 전체 인구의 2, 3% 얘기를 하는데 그 녹내장이 의심돼서 지켜보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검진하거나 안과검사 하다가 발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녹내장의 별명은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 그래서 스스로 불편함을 거의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안 보여 해서 병원을 갔더니 녹내장이라고 판별이 될 때는 이미 녹내장이 거의 7, 80% 이상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녹내장은 백내장과 달리 수술로서 완치시킬 수도 없고 이미 손상된 시신경을 되돌릴 수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의심될 때는 반드시 미리 발견하고 조기에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환이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과 검진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아기들 태어나면 의외로 사시나 이런 이상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생후에는 안과 검진을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대개 이제 3세, 4세 정도에 약시라든지 부등시, 난시 같은 것들이 아기들 때부터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안과 검진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고, 이제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근시가 생기는 경우, 멀리가 안 보이는 경우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기기 때문에 이 학동기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 안과를 방문하셔서 시력 검진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러고 나서 40세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노안과 백내장이 생기기 시작하고 녹내장과 망막, 황반 질환도 의미 있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세가 넘어가면 꼭 1, 2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를 방문하셔서 기본 검진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60세가 지나가게 되면 대부분 백내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어느 정도 단계인지, 어느 정도 시점에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지, 또 백내장 외에도 녹내장, 황반 같은 질환도 더 많이 생기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괜찮은지를 꼭 정기검진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녹내장 황반 변성은 초기나 중기까지도 어떤 증상이 거의 없어서 본인이 인지를 못하는 사이에 병이 진행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정기 검진을 통해서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검진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눈 건강의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안경이 두꺼우신 분들, 고도근시, 또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또 혈압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토피나 알러지 같이 만성적으로 눈을 만지거나 비비는 습관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이런 질병들이 더 잘 생기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기검사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력도 중요해서 부모님이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이 있으시거나 이러면 이제 자녀들, 한 30, 40대 자녀분들도 조기에 한번 방문해서 나는 괜찮은지 없는, 앞으로 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사를 통해서 가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눈이 좀 불편하거나 걱정은 되는데 어느 병원을 가서 어떤 검사를 받아봐야 될지 되게 걱정되시죠. 막막하시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럴 때는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기관과 의사가 주변에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걸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용산구 이천동에 있어서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뭐 저희가 다 모든 분들을 뵐 수 없는 현실에 있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들은 이 유튜브 채널 닥터스티비라고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채널이 있는데, 여기를 와보시면 저희가 고정 댓글에 이제 링크를 걸어놨는데, 오시면은 평소 눈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그런 전문적인 치료나 또 다양한 사례들, 이런 분들 실제 환자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좀 반영해서 유익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방문하셔서 뭐 구독도 눌러주시고 한번 봐주시면 눈 건강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저희 병원 진료를 한번 봐보고 싶거나 하신 분들은 저희 병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네이버나 뭐 카카오톡, 전화를 통해서도 홈페이지에 저희 병원이 되게 전국적으로 많이 환자분들이 찾아주시는 병원이라 저희 병원을 좀 따라한 병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은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과에다가 센트럴이란 이름을 붙인 병원들이 요새는 되게 많은데,
다 저희랑 아무 상관이 없는 병원들이라 보시면 되고, 저희 오리지널은 진품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센트럴 서울 안과, 이름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용산구 이촌동에 소재해 있어서 혹시 뭐 멀리서도 KTX나 이런 걸 타고 오시는 분들은 뭐 용산역이나 서울역에서 오셔서도 멀지 않은 위치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뭐 예약을 걸어주시고 진료를 봐보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진료도 봐드리고 또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을 열심히 해드리는, 여러분들의 눈 건강에 좋은 지킴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